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싱글맘입니다. 오늘 사연은 60 많은 시댁과 전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들의 욕심이 스스로를 어떻게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모두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솔직히 30대 초반에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상황이었죠. 아이 때문에 한 결혼이라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어요. 한 번뿐인 신혼여행조차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죠. 멋진 유럽으로 가고팠지만 뱃속의 아이가 걱정되어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우리 애랑 당신 해외로 꼭 여행 보내줄게. 신혼여행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가자.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고마워. 언젠가 꼭 해외로 여행 가면 좋겠다. 대신 우리 국내 여행이라도 많이 다니자. 아이에게 추억을 많이 쌓아주는 거야. 그런데 결혼 후에도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벌이가 시원찮았거든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월급이 굉장히 적었어요. 저 역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었고요. 결혼식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뒤늦게라도 신혼여행을 보내주겠다던 남편의 약속은 흐릿해져만 갔죠.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엄마가 살짝 말했어요. 너 요즘 많이 힘드니? 내내 일에만 치여 살잖아. 너희 신혼여행은 이제 그냥 안 가기로 결정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둘이서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잘 안 모여. 매달 경조사비로 빠져나가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애 다 키워놓고 나서라면 또 모를까. 너랑 김서방 둘 다 박봉이라 애 키우기 많이 힘들 거야. 그래도 이렇게 쫓기듯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럴수록 네 정신만 갉아먹힐 텐데. 엄마가 모아뒀던 돈 조금 나눠줄 테니까 신혼여행 다녀오렴. 갑자기 무슨 신혼여행이야. 괜찮아. 그 돈으로 엄마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 내가 엄마를 보내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엄마 돈으로 어떻게 여행을 가. 그래도 딸이 염치가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바로 너 신혼여행 보내주는 거야. 가서 한 며칠은 편하게 쉬고 와. 그동안 우리 손녀딸은 내가 보고 있을게. 이제 나랑 많이 친해져서 그런지 잘 울지도 않지 않니? 엄마인 네가 없어도 일주일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김서방이랑 둘이 다녀와. 알았지? 솔직히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결혼 후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들뜨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가이드를 끼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한껏 업되어서는 여행 전부터 유럽 간다고 여기저기 이야기하더군요. 이것저것 준비하면서도 얼굴이 싱글벙글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시모가 매일 전체 메신저방에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은 해외 구경도 못 해봤는데 너무 부럽다며 징징거리는 내용을요. 에휴, 너희는 좋겠다. 그렇게 여행 갈 여유도 있고. 우리는 늙어서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여행 갈 일도 없는데. 여행하는 5박 7일 동안 그 비난의 정도는 점점 더 거세져 갔어요. 심지어 여행 마지막 날에는 시모가 대놓고 다그치기까지 했죠. 이 불효자식들이 자기들만 즐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요. 그러면서도 시모도 똑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7일 내내 시모의 문자에 시달려 여행도 못 즐긴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편하게 쉬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말한 대로 여행을 알아봐야 했거든요. 저희랑 똑같이 하고 싶다시길래 동일한 패키지를 골라 정보를 보내드렸죠. 첫 장에 빨간 글씨로 크게 계좌번호와 여행비를 적는 것도 잊지 않고요. 솔직히 그거 보고 시모가 바로 전화할 줄 알았어요.
비용을 대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웬일로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대신 남편을 통해 소식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시모와 시부가 여행 갈 준비를 하느라 바쁘다고요. 옷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신발도 사고. 여행 경비는 아직도 안 낸 것 같던데 신나게 준비만 하더라고요. 그때 시부모님은 우리가 그 돈을 내줄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확신했죠. 굳이 나서서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계속 그렇게 오해하시도록 놔두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러자 여행 당일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오늘 여행 가는 날인데 비행기 티켓이 왜 아직 안 오니?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못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라도 없어? 어머님, 혹시 결제는 하셨어요? 무슨 결제를 말하는 거니? 여행 경비는 너희가 내주기로 한 거잖아. 그 당당한 말투에 웃음을 참으며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요. 저랑 남편 최저임금보다 겨우 조금 더 벌어요.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두 분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어요? 얼마나 큰 돈이 필요한데요. 제가 분명히 자료에 돈 보내셔야 한다고 적어놓지 않았나요? 그것도 빨간 글자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체크까지 해놨는데. 저런, 돈을 안 내셨으니 티켓이 안 나오죠. 그럼 돈을 하나도 안 냈단 말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는 당연히 너희가 돈 낼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한다. 우리 여행 좀 보내주기가 그렇게 싫었니? 너희는 둘이서 해외여행 잘만 갔다 오더니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그리고 뭐 돈이 없어? 그럼 너희는 돈 빌려서 갔니?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갔어? 뒤로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 간 거 아니야. 저희 이번에 신혼여행 겸 간 거예요. 그리고 비용은 친정어머니가 주셨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신혼여행도 못 간 딸이 불쌍하다고요.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않았지만요. 아무래도 딸이 저 하나뿐이라서 많이 걱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모는 아무 대꾸도 못 하더군요. 한술 더 떠 이번에는 시모가 다 들리도록 남편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 줄 몰랐네. 당신이 대출이라도 받는 게 어때? 그럼 해외여행 보내드릴 수 있잖아. 미쳤어? 무슨 돈을 빌려서 여행을 보내드려. 솔직히 우리한테 돈 맡겨놓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저러실 때마다 내가 더 당황스럽네. 아무튼 이번 여행은 없던 걸로 해요. 제대로 정보 안 살펴본 것도 잘못이지. 난 당연히 부모님이 알아서 결제하고 가실 줄 알았지. 우리더러 비용대라고 한 거면 이렇게 조사하기 전에 거절했어. 남편이 화를 내고서야 시모와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솔직히 그때도 시모가 깨끗하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시모는 특히 사람을 괴롭힐 때 끈질긴 면이 있었거든요. 그 후 1년 반쯤 지났을 때 시모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나 대접할 생각이었는데 시모는 아닌가 보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했으니 말이에요. 이번 환갑 때는 해외여행 가고 싶어. 너희 환갑잔치 해준다고 모아놓은 돈이 있잖아. 그거에 좀 더 보태서 여행 보내줘. 죽기 전에 비행기를 한 번은 타봐야 하지 않겠니? 이럴 때는 딸이 없는 게 서럽다 서러워. 무심한 아들의 며느리뿐이니 원. 내가 여행도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 그게 어디 딸과 아들의 문제겠어요? 아들도 부모를 지극하게 생각하면 여행비 정도는 내드릴 텐데 그럴 생각도 돈도 없는 남편이니 시부모님이 해외여행 한번 못 가신 거죠. 시모가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지만요. 어쨌든 환갑잔치를 위해 모아놓은 돈이 좀 있었기에 남편에게 가능하냐고 물었죠. 어머님이랑 아버님 모시고 해외여행 갈 정도는 돼? 혹시 예산 부족하면 나는 빠질게.
솔직히 거기에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네가 왜 빠져? 너도 같이 가야지. 그리고 이번 여행 계획은 꼭 네가 짜야 한다. 여행사에 다 맡기는 거 나 별로 안 좋아해. 알았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귀찮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서 돌아오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두 분 모시고 가는 여행 계획 당신이 세워. 나는 일하는데 애도 봐야 하고 너무 바빠. 그것까지 할 시간 없어.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취향 다 알잖아. 나는 잘 모르고. 괜히 여행 가서까지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이 다 계획 짜고 어머님께 보내드려. 그렇게 남편이 모든 계획을 짜고 시모에게 계획표를 전달했어요. 웬일로 시모는 계획표를 보고도 별말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해외에 도착하는 순간 시모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며 하나하나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고 도중에 행선지를 변경하는 일도 잦았죠. 얘, 너무 볼만한 게 없다. 우리 여기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저기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니? 그런데도 기다리자고? 나는 그렇게 못해. 당장 다른 곳으로 가보자. 여기보다는 저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 첫날 그렇게 일정을 다 틀어버렸으면서도 만족을 못했는지 시모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화를 냈어요. 아니, 숙소가 왜 이 모양이야? 너 솔직히 말해봐라. 나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 거지? 너희는 고급 호텔에 묵었으면서 나는 이런 곳에서 묵으라니? 이게 말이 되니? 여기서 잤다가 몸에 벼룩이라도 붙으면 책임질 거야? 시모를 데리고 간 곳도 당연히 호텔이었어요. 5성급의 엄청 좋은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3, 4성급 정도는 되는 곳이었죠. 그리고 꼭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남편이 없을 때 저한테만 하더군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갈 때쯤에는 슬슬 한계에 도달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결국 폭발하더군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들렀는데 그때를 틈타 시모가 또 쏘아댔거든요.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한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이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아니, 숙소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 관광지도 별로고.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한테 좋은 거 해주기 싫었지? 하나만 봐도 네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보여.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번에도 느꼈지만 넌 정말 뻔뻔해. 시부모를 모시고 다니면서 세상에 이따위로밖에 못하니?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저 멀리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더군요. 곧이어 남편이 제 앞에 도착했을 때 남편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 진짜 너무하다. 어머님이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하신 게 그렇게 싫었어? 그래서 그딴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야? 어머님께서 숙소도 맘에 하나도 안 들고 관광지도 별로셨대. 어머님이 방금 얼마나 화 많이 내셨는지 당신 모르지?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한 바퀴 돌고 오면 끝이야? 부모님 모시고 이따위로밖에 못하는 거냐고. 뜬금없이 화를 내자 남편은 벙찐 표정을 지었어요. 그 옆에 있던 시모가 무척 당황하며 저한테 따졌죠. 너 왜 이래? 왜 우리 아들한테 화내니? 난 너한테. 어머님,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싫은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이번 여행 계획이랑 예약 다 남편이 한 거거든요. 저는 손가락 하나 안 댔어요. 섣불리 나서서 여행을 망칠 순 없잖아요. 어머님 취향은 역시 자식이 더 잘할 텐데 말이에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시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대신 화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성의가 부족했던 것 같네요. 뻔뻔하기도 해라. 내가 너도록 계획 짜라고 했잖아. 근데 왜 우리 아들이 계획을 짰어?
안 그래도 바쁜 애한테 그런 것까지 시키다니? 누가 계획을 짜든 무슨 상관이에요? 여행만 잘 갔다 오면 된 거지. 그리고 어머님, 이 사람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바쁘거든요. 육아도 살림도 집안일도 다 하는데 돈은 똑같이 버는걸요. 그러니까 남편이 남는 시간에 계획 좀 짤 수 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육아나 살림을 대신해 줄 것도 아니고. 그제야 남편은 자기가 없는 사이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지 파악했어요. 시모가 저한테 한 소리 했고 그걸 제가 남편에게 그대로 돌려줬다는 것을요. 엄마, 짜증내려고 여기 왔어? 여행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해서 경비 대줬잖아. 또 계획도 짜오라길래 몇 날 밤을 고민하면서 짰는데 왜 계속 화만 내? 앞으로 2번 다시 여행 같은 거 안 보내줄 줄 알아. 남편이 소리치자 시모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군요. 찌려보는 눈빛이 느껴졌지만 어쩌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놈이 저한테까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저런다고 당신까지 똑같이 굴면 어떡해? 그리고 다짜고짜 화를 내면 내 기분은 어떻겠어? 좀 잘하자 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럼 어머님한테 다짜고짜 온갖 짜증을 다 들은 내 기분은 당신도 좀 알고 있으라고 일부러 전한 거야. 이게 다 당신이 짜온 계획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게, 어머님 마음에 들도록 잘했으면 좀 좋아?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욕 얻어먹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인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싸우고 있으니 시모가 뜯어말리더군요. 그건 또 부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시모의 짜증이 좀 덜해지긴 했어요. 저한테 짜증을 내봤자 자기 자식 힘들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는지 마구잡이로 트집 잡는 일은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고요. 한 1년쯤 정말 평온하게 지냈어요. 남편도 시모도 제 속을 긁지 않고 잘 지나갔죠. 그런데 문제는 친정엄마였어요. 원래부터 몸이 좀 약하신데 뇌경색을 살짝 한번 앓으셨거든요. 팔다리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뇌경색 진단을 받은 거였어요. 의식을 잃을 정도까진 아니었고요. 다행히도 증상을 발견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그런지 잘 치료받았습니다. 약하게 다리를 절게 되시긴 했지만요. 재활치료를 계속 받으셨지만 빨리 낫는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연세도 있고 본래 몸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으니까요. 외동딸로서 항상 엄마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0년 전에 아빠와 사별하고 혼자 남은 엄마가 혹시라도 다치면 어쩌나 하고요. 그래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소유한 4층짜리 상가 건물 덕분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과 보험금으로 사신 거였죠. 그곳의 임대 수익으로 요양비, 간병비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엄마도 마음의 짐은 좀 덜었죠. 엄마는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나 죽으면 저 건물 너 줄 거야. 네가 그때 아빠 보험금이랑 유산 다 주지 않았으면 못 샀을 건물이잖니.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네 말대로 해서 정말 다행이야. 너한테 늦게라도 도움될 것 같아 기쁘구나.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아빠 재산과 보험금을 저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죠. 나누면 푼돈인데 그걸로는 엄마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사실 온전히 엄마만을 위한 건 아니었고요. 외동딸인 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내린 결정이기도 했어요. 엄마의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나중에 돈을 덜 쓸 테니까요. 그래야 시댁에서도 고깝게 생각 안 하죠. 그 덕분에 엄마는 그 상가 건물을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상속받을 테니 어찌 보면 투자한 거라고 칠 수도 있겠죠. 당장 돈을 만질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엄마에게 수익을 드리고 미래까지 보장한 좋은 결정이었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프시고 나서는 시간 날 때마다 대신 건물을 관리하게 됐어요. 그러다 상가 건물의 1층 점포가 비었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죠. 예, 사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1층에 상점 빠졌던데 거기 지금 점포 구하고 있지? 아, 네. 빨리 채워넣기는 해야 하는데 상황이 좀 여의치 않아서요.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그 점포를 당장 채울 생각은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물론 이유는 다 따로 있었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반찬 가게 하려고 생각 중이잖아. 아무래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저번에는 목이 안 좋아서 망한 것 같은데 그쪽은 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데 열면 우리 가게도 번창하겠지. 안사돈한테 한번 물어봐 줄래? 일단 여쭤보긴 할게요. 시모는 아주 행복한 상상에 빠져 있더군요. 시모에게 장사 소질이 없다는 건 주변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당사자만 모르고 있었죠. 가게가 망한 이유를 남 탓으로만 돌리니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도전하는 거였고요. 엄마, 시댁에서 1층에 들어오고 싶다는데 좀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2층 사장님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원래 사돈 간에 이런 거래는 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못 볼 꼴 보면 어쩌려고. 게다가 지금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잖니. 무턱대고 1층에 점포 들였다가 또 무슨 일 날 줄 알고.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전 1층 가게 사장님이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도에 나갔거든요. 그 이유는 2층 사장님 때문이었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다투더니 결국 참다 못한 1층 사장님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2층 사장님과의 계약은 앞으로 9개월 정도가 남아 있었고 엄마와 전 2층을 내보내기 전까지 1층에 가게를 받을 생각이 없었죠. 솔직하게 말해서 시댁에 괜한 꼬투리 잡히기 싫어서 거절하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님, 친정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봤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거든요.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심스레 거절의 말을 건넸는데 돌아온 건 시모의 냉랭한 대답이었죠. 상가 그거 하나 갖고 있다고 유세는. 아니 사람 있는데 비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곳에 좀 들어가겠다는데 뭐가 잘나서 그렇게 고가워? 그래, 네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그러고는 전화를 뚝 끊더군요. 이럴 때는 시댁과 친정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참 짜증났어요. 아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다면 점포 자리를 달라는 말도 없었을 텐데. 한숨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런 시모와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니 안심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친정엄마에게서 묘한 소식을 들었어요. 예, 안사돈 대체 왜 그러신다니? 세상에, 사람을 완전 쓰레기로 만들어서 소문내고 다닌대. 설마 내가 점포 안 내줬다고 그러시는 거니? 어떻게 앞뒤 사정 다 끊어먹고 그딴 식으로. 아, 엄마가 지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평생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로 그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정말 미치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뒤에서 엄마 욕하고 다닌다고? 알아보니 친정엄마 동네 근처에 소문이 났더군요. 엄마가 사돈댁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고 가족 도울 줄도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화가 확 나더라고요. 마치 일부러 안 도와준 것처럼 몰아가서 엄마는 병원까지 다니실 정도였어요. 스트레스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했죠.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어머님 점포임대 문제 때문에 그래. 그거
우리가 일부러 안 해주는 거 아니거든? 그런데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셔. 어떻게 온 동네에 그렇게 나쁜 소문을 다 내고 다니실 수가 있어. 일부러 안 해주는 거 맞잖아. 아니야? 당장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된 상황도 아닌데. 그러게 엄마가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해줬으면 되잖아. 솔직히 이거 우리 집 무시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당신이 하는 말 듣고 싶지도 않을 정도야. 당신이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뭐가 모자란데. 대체 뭐가 모자라서 너랑 장모님한테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야 돼? 사돈지간에 그런 것도 하나 배려해주지 못해? 지금 이 상황은 당신 잘못 맞아. 시댁 무시하고 자기들 이득대로만 하는데 당연히 소문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엄마한테 상가 자리 안 주면 솔직히 나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도 하고 있어. 그리고 동네 싹 다 까발릴 거야. 당신 어머니랑 당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인지. 미쳤어? 당신이 뭔데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이게 이혼까지 갈 일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도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효자였어? 언제부터 그렇게 어머님 챙겼는데? 여태껏 나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혼자 편하게 지내더니 왜? 그거 안 해줬다는 소리 들으니까 없던 효심이 막 생기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몇 번을. 아, 됐어. 당신이랑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아. 엄마 가게 계약이나 빨리 해줘. 그거 안 해줄 거면 나 볼 생각 하지 마.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리더군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렇게 내빼듯이 도망가다니 정말 열받았어요. 그런데 속에 천불이 나는 일은 그 다음날 생겼죠. 상가 건물 4층에 있는 친정엄마 집에 들렀던 날이에요. 거기 창가에 있으면 밑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심우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 왜 왔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기도 했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들었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와이프한테 딱 잘라서 말해놨어. 그거 안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분명히 조만간 연락해서 들어오시라고 할걸. 야, 조용히 좀 해. 그런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해? 걱정 마. 와이프랑 장모님 오늘 둘이서 병원 갔으니까. 그래도. 그런데 너 진짜로 이혼 이야기 꺼냈어? 이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 몰라? 그 할망구 뇌경색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이혼하면 너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혼 절대 못 해준다고 하고 꽉 붙잡고 있어. 아니면 할망구 죽고 나서 이혼을 하든지. 이 건물이 얼마짜린데 재산 분할이라도 한다고 생각해봐. 우린 부자야, 부자.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엄마가 계속 그 1층 점포 얘기만 하는 바람에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질렀잖아. 그러면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할게. 살살 구슬리면 될 거야. 엄마도 앞으로 며느리 좀 구슬려봐. 맨날 화만 내지 말고. 예, 구슬리는 것도 하루 이틀 일이지. 내가 젊은 애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기어야 되겠니? 그걸 위에서 고스란히 듣고 있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 인간들이 엄마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데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뭐라고 하려는데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마시라는 음료수는 거들떠도 안 보고 열만 내며 서 있으니 엄마가 물었어요.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엄마한테 얘기해봐. 왜? 상가 1층 때문에 안 싸더니 너까지 괴롭혀? 그것도 그건데 저 인간들이 진짜 미쳤나 봐. 엄마 건물이 무슨 자기들 거라도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안 되겠어. 이런 쓰레기들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이혼하는 게 맞지. 울분을 토하며 급히 가방을 정리하는데 엄마가 손을 탁 잡더군요. 그렇게 깔끔하게 이혼해줄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안사돈한테 1층 임대해주자. 대신 특약 여러 개 붙여서 중도해지 시에 위약금 엄청나게 물게 설정하고.
여태까지 자기들 위해서 임대 못 해준다고 얘기한 건데 안 되겠네. 우리 손 더럽힐 필요 없이 진짜 진상을 몸소 겪도록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넌 그때까지 모르는 척해.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지 싶어서 엄마 말대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1층 임대 허락 소식을 전하고 계약서를 썼어요. 시모는 계약서를 읽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엄마가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도 말이에요. 다 확인한 거 맞으시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다 읽었어요. 진작 이렇게 해주면 좀 좋아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잖아요. 서로? 일방적으로 온 동네에 악질적인 소문 다 내놓은 건 그쪽이죠. 아,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네요. 돈이나 꼬박꼬박 내세요. 시모는 잠깐 입을 삐죽거리는가 싶더니 금세 들뜨더군요. 기분 좋은 표정으로 가게를 꾸리고 리모델링도 했죠.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2층 카페 사장이 1층 시모 가게에 매일같이 나타나 진상짓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모는 성질을 죽이고 처음에는 내내 하며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끝이 없었어요. 2층 사장이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쏟아냈거든요. 결국 2층 사장을 어떻게든 하라며 전화했길래 거기다 대고 말했죠. 어머님, 처음에 1층 임대 안 해드리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1층 사장님이 2층 사장님 괴롭힘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가셨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계약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해결 방법은 없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나가야 끝나는 거죠. 나 몰라라 하는 저와 엄마 때문에 시모는 머리끝까지 화가 난 모양이었어요. 이런 게 어딨어? 이건 사기야. 2층 사장이 얼마나 진상인데 우리가 왜 나가? 저 사람이 나가야지. 2층 계약 기간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고요. 사실 6개월 후에 2층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않을 거였거든요. 연장 의지가 없음을 미리 밝혔고 상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시모에게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야 더 힘든 법이잖아요. 결국 시모는 4개월 내내 그 2층 사장에게 시달렸어요. 반찬 가게라 어쩔 수 없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시모가 전화라도 하고 있으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 1층 앞은 너희가 깨끗하게 쓸고 닦아라 등등 수많은 진상짓을 당했죠. 결국 시모는 1년의 계약 기간도 다 못 채우고 해지를 하겠다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그런데 어머님,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무셔야 해요. 보증금만큼 내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어려우실 것 같으면 여기 대신 들어올 사람 찾든지요. 여길 누가 들어와? 저런 진상이 있는데. 너 다 알고 나한테 상가 임대한 거지? 무슨 소리세요? 처음에 거절한 건 저희 쪽이잖아요. 그런데 동네에 소문 다 내서 결국 상가 임대하도록 만든 건 어머님이고요. 그런 짓 저지르시고도 또 제 탓을 하세요? 시모는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열심히 1층 상가에 들어올 사람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당연한 이야기였죠. 시모가 여기저기 말하기도 했고 친정엄마도 열심히 소문내고 다녔거든요. 결국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점포를 빼려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할 판이었죠.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저와 엄마를 찾아와 난리를 피우더군요. 이거 어쩔 거야? 난 위약금 못 내. 내가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만데. 돈 벌지도 못하고 적자만 한가득인데 왜 위약금까지 내야 해? 계약서에 사인하실 때 꼼꼼히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읽고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안 주시면 저희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요. 사부인, 내가 부탁 좀 할게요. 제발 이 돈 좀 까주세요. 없던 일로 해달라고요. 응? 우리 사이에 이러기에요? 장모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지금 한 푼도 없으세요. 위약금 물 돈 없어요. 그 보증금은
두 분 노후 자금이라고요. 남편과 시모가 애원하자 엄마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자네 우리 딸이랑 이혼하게. 얌전히 이혼해주면 위약금은 없던 일로 해주겠네.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자네가 내 딸한테 상가 임대 안 해주면 이혼도 불사하겠다고 했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살아? 그냥 헤어져. 내 딸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위약금을 준대도 이혼은 시킬 거네. 그러니까 잘 선택해. 돈이라도 안 내고 이혼할 건지, 돈 내고 이혼할 건지. 남편이 고민하자 시모가 넙죽 말하더군요. 뭘 고민해? 어차피 이혼시키겠다는데 돈 안 주고 이혼하는 게 맞지? 이혼합시다. 그러면 보증금은 돌려주는 거 맞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엄마 상가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시모도 별 수 없었던 거죠. 눈앞에서 거액의 보증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요. 이혼 소송이 끝날 때쯤 상가 2층도 비워졌어요.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합해서 리모델링을 했죠. 사실 그동안 네일 아트를 배웠거든요. 1층에는 저의 네일 가게를 차렸고 2층에는 친구가 하는 미용실을 들였어요. 둘 다 미용업종이라 함께 이용하면 할인을 해줬죠. 그리고 자리가 없을 때는 서로의 대기실을 빌리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두 가게 모두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상권 분석을 잘한 건지 아니면 근처에 비슷한 업종이 드물게 있어서 그런지 서서히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혼하고 5개월쯤 지났을 때 명절을 앞두고 외가 친척분들이 가게에 왔어요. 명절이라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친척 여자분들을 간단하게 꾸며드리려고 모셨죠. 그런데 그때 누가 네일숍 안으로 훅 들어오더군요. 바로 시모였어요. 야, 당장 나와. 너 우리한테 사기쳤지? 2층 진상 금방 나갈 거 알았으면서 왜 말 안 했어? 우리 가게에서 빼버리려고 그런 거지? 그래 놓고 그 자리에서 지금 장사를 하겠다 이거야? 여기 내가 계약한 곳이었어. 진상만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잘 영업했을 거라고. 나만 망할 수 있냐? 너도 같이 망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시모는 작정하고 네일 도구들을 다 때려 부수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가에 들어오지 말랬는데 굳이 들어온 사람은 그쪽이고 나가라고 안 했는데 나가겠다던 사람도 그쪽이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요?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배가 아파요? 그래, 배 아프다 이년아. 내가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겠어. 어떻게 장사 잘하던 사람 내쫓아놓고 여기서 네가 직접 장사를 해? 이 사람들은 그거 알고 여기 와서 손톱질하고 있어? 다들 잘 들으세요. 이 여자 정신 나간 년이에요. 멀쩡하게 일하던 사람 쫓아내놓고 자기 이속이나 챙기는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요. 그런 여자한테 손톱 손질 받아서 뭐해요? 당장 가세요. 이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누구한테 이년저년이래? 우리 시조카가 왜 당신한텐 연소리를 들어? 이 가게가 아줌마 것도 아닌데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것 좀 봐.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조카 말 들어보니 그렇게 괴롭혔다던데. 오늘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 보니까 더하네. 한두 번 해본 솜씨도 아닌 것 같고. 깽판을 치고 싶으면 당신 집에서나 해. 아니면 내가 아줌마 가게 가서 깽판이 뭔지 보여줘? 어디서 애를 잡아? 나이는 대체 어디로 처먹은 거야? 이런 걸 그냥 놔둔 걸 보니 언니가 참 마음이 약해. 나 같았으면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뜨렸겠다. 어디 한번 병원 신세 지도록 만들어줘? 무시무시한 우리 외숙모와 이모의 말에 시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안에 그저 사람이 많으니 깽판 치기 좋겠다 싶어 들어왔겠죠. 가족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놀란 시모가 주춤거리는 사이에 엄마가 나와 말했어요. 이제 우리하고 남 아니에요? 왜 여기 와서 소란을 피워요? 오늘 부서진 것들
모두 계산해서 변상하세요. 여기 CCTV 달린 거 보이죠? 변상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든 고소하든 할 테니까 각오하고 있어요. 결국 시몬은 가게에서 도망치듯 나갔어요. 변상은커녕 땡전 한 푼도 없는 게 분명했죠.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말했어요. 이혼시킨 전 며느리 가게가 잘 돼서 배 아픈 건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와서 깽판 치고 다 부숴놓고 가면 안 되죠. 또 진상짓 하면 경찰에 연락합니다. 그렇게 말하자 옆 앞가게에서 무슨 일인지 빼꼼히 목 빼고 구경하더군요. 그런 시선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었나 봅니다. 시몬은 고개를 푹 숙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도망가듯 떠났어요. 한 번만 더 이 근처에 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그 이후 시몬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어요. 소문을 들어보니 쪽팔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친한 지인들에게 전해들었겠죠. 전 며느리 가게 잘 되니 가서 진상 부린 전시모로 소문 쫙 났다고 말이죠. 이 동네에 그 소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고소했어요. 친척분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깔깔 웃었다니까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만약 그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진짜 손님들이었으면 아찔했겠지만 다행히 놀러온 친척분들이었기에 웃고 넘길 수 있는 해프닝이 됐죠. 덤으로 시모를 더 쪽팔리게 만들 수도 있었고요. 가게는 계속해서 잘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죠.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걸어 나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진 거예요. 밖으로 나오기 힘들 정도의 밤마비 증상 때문이었죠. 엄마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어요. 하필이면 그때 잠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왔거든요. 머리를 찌으신 건지 피가 많이 났어요. 그렇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엄마는 혼수 상태로 계시다 곧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가장 후회되는 게 함께 여행 한번 못 가본 거였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과 노느라 함께하지 못했고 결혼 후에는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함께하지 못했고 이제야 겨우 남편과 시댁에서 벗어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큰 슬픔과 아픔에 빠져 가게를 보름 넘게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의 정리가 아직 덜 된 상태로 가게 문을 열었는데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보는 순간 확 밀려온 구토감을 참느라 죽을 뻔했죠. 장모님 소식 들었어. 몸은 좀 괜찮아? 그래도 전부인이라고 신경 써주나 싶어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일로 왔어? 장례식은 다 끝났는데? 당신이 힘들까봐 와봤지.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옆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는 놈이 아닌데 그 말을 듣는데 의심만 더 생기더군요. 그래도 이제 그건 당신 역할이 아니야. 맞은 건 고마운데 나 진짜 이야기할 힘도 없어. 그래, 이제 내 역할은 아니지. 하지만 잘 생각해봐. 우리가 헤어진 게 어디 우리 둘 때문이겠어? 아니잖아. 우리 엄마 때문에 다 이렇게 틀어진 거잖아. 나 생각 많이 해봤어. 당신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 왜 남들 때문에 이혼해서 이렇게 따로 살아야 해? 그때 그 일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쯤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었을 거야.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이혼을 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 때문이지. 나는 엄마한테 당한 것뿐이야. 재혼하면 우리 엄마하고는 영 끊고 살면 돼. 진짜 지독한 사람인 거 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요즘 하는 거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완전 치매 걸린 노인이 따로 없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식을 이혼시킨 거겠지. 그리고 아직도 잘 되지도 않는 장사하겠다고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때 받아간 보증금이 이제는 한 푼도 없어.
이제 와서 나더러 부양하라는데 내가 왜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도 이렇게 망했는데. 이혼남 신세 돼서 지금 앞가림도 못하는데 말이지. 그래서 당신 찾아온 거야. 나 진짜 우리 엄마지만 정 떨어져서 같이 못 살겠어. 왜 그렇게 진상짓을 더 못해서 안달이 난 걸까? 전 남편은 시모를 열심히 욕하며 제가 공감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었죠. 이놈은 엄마 건물이 내 것이 되자마자 찾아왔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엄마 건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결합을 하겠다는 뻔뻔하고도 무시무시한 소리를 하는 거고요.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눈동자만 슬쩍 움직여서 가게 안에 설치된 CCTV를 슬쩍 쳐다봤죠. 다행스럽게도 녹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난리를 피우고 간 시모 때문에 녹음까지 되는 CCTV로 바꿔놨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생각이 나서 여기 왔겠어? 너 우리 엄마 건물 때문에 나한테 온 거 눈치 다 깠거든?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찾아온 거 보니 너도 참 대단하다. 우리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틀어졌다고? 그거 착각이거든? 나는 너희 모자가 우리 엄마 건물 두고 소곤소곤 이야기할 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어. 맘대로 이 건물을 너희들 것처럼 여길 때부터. 그걸 다 들었다고? 어떻게? 그래,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싹 다 들었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어떻게 해야 잘 처리했다고 소문날까 고민 좀 했지. 근데 뭐 알아서 분리수거되러 쓰레기통에 들어가던데. 그 가게 일부러 너희 엄마한테 준 거 맞고 일부러 특약 그렇게 넣은 것도 맞아. 다 알면서 2층 사람 진상인 것도 2층 계약 종료일 다가온다는 사실도 말 안 했어. 혹시나 이혼할 때 피곤하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돈이 걸리니까 바로 해주더라. 그래놓고 뭐? 너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했어? 네 엄마 탓이 절반이고 네 탓도 절반이야. 어디서 청렴결백한 척이야? 네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적어도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쳐들어오는 건 피했어야지. 안 그래도 엄마 돌아가시고 싱숭생숭해서 힘든데 열받아 죽겠잖아. 쓰레기야, 어떻게 책임질래? 어? 내 기분 어떻게 책임질 거야? 여기서 더 이상 나 화나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단호한 축객령에 전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쫓기듯 가게에서 나갔어요. 모자지간 아니랄까봐 시모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열불이 덧뻗치더군요. 잠깐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시모 욕하는 장면을 따서 시모 연락처로 보내줬죠. 혹시나 못 볼까봐 시부 연락처로도 보냈고요. 건물이 탐나서 불효막심하게 자기 엄마 욕하는 망할 놈. 그런 놈이 바로 당신 자식이라고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와 헤어지고 갈 곳 없어서 시모 집에서 신세진주제에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길에서 전 남편과 시모가 박터지게 싸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걸 직접 목격한 호프집 사장님이 이야기해줬거든요. 동영상이 아주 잘 전달되었나 봐요. 그 할망구가 그날은 완전 눈이 돌았더라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아들 감싸고 돌더니 말이야. 아들한테 네가 지금 전 며느리한테 그런 말할 군번이냐고. 엄마 집에서 먹고 자고 들러붙어 있는 주제에 어떻게 그러냐고 하더라. 뭐 아들이 엄마 치매 걸렸다느니 진상이라느니 그런 말까지 했다며? 아주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늙어서 힘도 없는 할매가 목소리는 얼마나 큰지. 주변 가게에서 다 나와봤지 뭐야. 근데 자식놈도 한마디를 안 지더라. 그때 억지로 가게에 쳐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엄마 밑에 안 붙어 있었을 거라고. 다 엄마 탓이니까 책임지는 게 맞다고 얼굴에 철판도 안 깔고 말하더라고. 참나, 두 모자가 똑같더만. 소식을 전해준 호프집 사장님에게 그저 조용히 싱긋 웃어 보였어요. 예상한 대로 두 사람이 확 찢어졌더군요. 그 뒤에는
전 남편이 전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아둔 돈도 없이 나가서 뭘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인생 제대로 꼬여버린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